집에 현금 인출기 있잖아, 엄마. 바보 멍청이 카드 긁으면 되지 뭘 걱정해.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안방에서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하는 소리였어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뭘 알겠어. 명품백 보여줘도 그게 얼만지도 모르는 인간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들고 있던 접시를 놓쳤습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에서 국을 끓이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해서 번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사준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내 카드로 친정어머니랑 백화점을 쏘다니며 나를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다니 손이 떨렸습니다. 분한 게 아니라 서러웠어요. 내 아들한테 말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고개도 안 들고 한마디만 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닐 거야. 좀 예민하게 굴지 마.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집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좋아. 그러면 내가 직접 끝을 내야지. 그 뒤에 제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며느리와 친정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아마 여러분도 상상 못하실 겁니다. 오늘은 67살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현금 인출기 소리를 듣고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팔아버린 이야기입니다. 평생 번 돈을 지키려면 얼마나 독해져야 하는 건지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7이에요. 남편을 일찍 보내고 새벽마다 식당에서 국을 끓이며 40년을 살았는데 지금은 식당을 접고 아들 내외와 손주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 현금 인출기 소리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 돈으로 산 내 집에서 쫓겨날 뻔한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토요일 오후의 압구정 백화점은 언제나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높은 구두를 신은 젊은 여자들이 오가고 진열대마다 싱싱한 과일과 수입 과자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저는 손주 서윤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고르려고 과일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는 요즘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방을 내팽개치고 할머니 딸기를 외치며 부엌으로 달려드는 게 버릇이 됐거든요. 크고 빨간 놈으로 골라 담으려는데 시선 끝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명품관 출입구 쪽이었어요.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깔깔거리며 나오는 두 사람. 며느리 이수진과 수진이 친정어머니 이말자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부르려다가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말자가 수진이의 팔짱을 끼며 물었습니다. 오늘도 시어머니 카드로 긁은 거지? 수진이가 쇼핑백을 흔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자가 수진이의 어깨를 툭 치며 또 한마디를 했어요. 에이, 어머니가 뭘 알겠어. 명품백 갖다 줘도 그게 얼만지도 모를 뿐인데. 두 사람이 킥킥거리며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딸기 봉지를 움켜쥔 채 백화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를 만들어 물었어요. 수진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수진이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루 종일 병원이었어요, 어머니. 토요일 진료가 밀려서 정신이 없었네요. 입꼬리에 웃음까지 달고 있었어요. 1시간 전 백화점에서 쇼핑백을 흔들던 그 손으로 리모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이 뒤집혔지만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손주 서윤이를 재우고 안방 앞을 지나는데 수진이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집에 현금 인출기 있잖아. 어머니 카드 한도가 아직 넉넉하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현금 인출기. 평생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으로 사준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손주까지 봐주고 있는데 나를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다니. 저는 그 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을 꺼냈어요. 결혼 초기에 수진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카드 명세서 관리 같은 건 제가 할게요. 의사가 숫자에 밝으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어요. 며느리가 의사인데 돈 관리를 못하겠냐 싶었습니다. 수진이는 매달 어머니 카드 잘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고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명세서를 직접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식탁 위에 통장과 카드 명세서를 나란히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백화점, 고급 음식점, 면세점. 숫자가 올라갈수록 손가락이 떨렸어요. 합계가 2억 3천만 원을 넘기는 순간 저는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어요.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김태수가 화물차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 장례식장에서 겨우 5살이던 정호가 제 검은 치마를 붙잡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크면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울지 마.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저는 새벽 4시에 시장으로 달려가 재료를 떠오고 국을 끓이며 25년을 살았어요. 허리 디스크가 터져도 손목이 퉁퉁 부어올라도 식당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우가 대학에 붙던 날 합격 통지서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왔을 때 저는 앞치마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정우가 대기업에 취직하던 날에는 식당 뒷마당 수도가 앞에서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그 모든 새벽이 헛되지 않았다고,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정우가 피부과 의사 이수진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에 퇴직금까지 합쳐서 강남의 펜트하우스를 샀어요. 내 이름으로 산 내 노후 거처였습니다. 정우 부부에게 같이 살자고 했고 손주도 봐주겠다고 했어요. 결혼 초에 수진이가 슬쩍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집 명의를 정우 이름으로 바꾸면 세금이 절약된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잘라 말했어요. 이건 내 이름으로 산 내 집이다. 내가 죽으면 그때 물려받아. 수진이는 그날 이후 명예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갑게 굴었어요.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요라며 팔짱을 끼고 명절이면 안마기도 사다 줬습니다. 저는 그게 다 진심인 줄 알았어요. 아침이 되자 정우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는 정우를 붙잡고 식탁 위에 펼쳐놓은 카드 명세서를 가리켰어요. 정우야, 이것 좀 봐라. 수진이가 친정 어머니랑 3년 동안 내 카드로 2억이 넘는 돈을 썼더라. 정우는 명세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가방 끈을 어깨에 걸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고생이 많잖아. 좀 쓸 수도 있는 거지.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저는 정우의 손목을 잡았어요. 2억이 넘는 돈이야. 엄마가 새벽마다 국 끓여서 번 돈이라고. 정우가 제 손을 슬쩍 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회사 늦겠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그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렸습니다. 5살 때 제 치마를 잡고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했던 아이가 2억이라는 숫자 앞에서 고개도 안 돌리고 나가버렸어요. 정우가 나간 뒤 수진이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화장을 깔끔하게 한 얼굴에
미소까지 달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식탁 위에 펼쳐진 명세서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정우한테 왜 그러세요? 저희도 다 가족인데 같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어젯밤 전화기에 대고 현금 인출기라고 했던 바로 그 입이 가족이라는 말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할게요. 저녁은 제가 사올 테니 편하게 계세요. 수진이가 향수 냄새를 남기며 현관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진 카드 명세서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2억 3천만 원. 내 새벽이, 내 허리가, 내 손목이 숫자로 변해서 백화점 쇼핑백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명세서 위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며칠 뒤 저녁, 수진이가 퇴근하고 들어오길 기다렸다가 부엌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 카드 좀 줄여서 써줄 수 있겠니? 어머니, 노후 자금이 다 거기서 나가는 거야. 수진이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한 모금 마시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잖아요. 제가 벌어서 갚으면 되죠. 가족끼리 너무 따지시면 정우가 힘들어해요. 저는 더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물컵을 싱크대에 탁 내려놓으며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내일 아침 수술이 있어서 일찍 자야 해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해요. 수진이가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허공에 주먹을 쥔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 전화해서 카드를 정지시키려 했습니다. 상담원이 본인 확인을 하는 사이 전화기가 울렸어요. 정우였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 카드 끊으려고? 수진이가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카드를 끊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나중에 보태줄게. 정우야, 체면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아, 엄마 진짜. 나 회의 들어가야 해. 나중에 얘기하자.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은행 상담원에게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전화 한 통에 이렇게까지 빨리 달려드는 걸 보니 이 집에서 진짜 힘을 쥐고 있는 게 누군지 똑똑히 보였어요. 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 친정어머니 이말자가 펜트하우스에 찾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자가 실내화도 안 신고 거실을 활보하며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이런 좋은 집에서 산다니 감사하죠. 말자가 거실 창 밖으로 보이는 한강을 한참 내다보더니 혀를 끌끌 찼어요. 그런데 인테리어가 좀 촌스러운데 요즘은 이렇게 안 꾸미거든. 한번 싹 바꾸면 딱 좋겠다. 저는 밥상을 차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사돈, 인테리어 할 여유가 없어요. 수진이가 반찬을 놓으며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적금 하나 깨면 되지 않아요? 집이 이쁘면 어머니도 기분이 좋으실 텐데. 말자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사돈, 이 나이 되면 돈 쥐고 있어봤자 뭐하나. 자식들한테 쓰는 게 남는 거지. 말자가 저를 쳐다보며 또 한마디를 보탰어요. 식당이나 하던 분이 재테크를 아시겠어? 우리 수진이가 의사니까 수진이한테 맡기는 게 나아. 숟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새벽마다 일어나 국을 끓이고 그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이 집을 샀는데 그 모든 세월이 식당이나 하던 분 한마디에 깎여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돈,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에요. 등기부등본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말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수진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러세요?
어머니 집인 거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우는 밥만 떠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국구름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말자가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기분 나빠서 갈게요. 수진아, 엄마 바래다 줘. 말자가 나간 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수건으로 그릇을 닦는데 거실에서 수진이가 정우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당신 엄마가 요즘 왜 저래? 사람이 변한 것 같아.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그릇을 닦던 손이 멈췄어요.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걸 모르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다음 날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허리가 또 아파서 주사를 맞으러 간 거였어요. 접수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한도가 초과됐는데요. 뒤에 줄을 선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지갑을 뒤져 구석에 접어둔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겨우 병원비를 냈어요. 병원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입구 옆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 카드를 내가 쓰지 못하는 꼴이라니.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안방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우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고 없는 일로 의심하고 감정 조절을 못하잖아. 초기 치매 증상이랑 똑같아. 내가 의사니까 아는 거야. 검사를 받아보게 하자. 국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어요. 치매라니. 멀쩡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소리가 저 문 뒤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가 밥을 먹다 말고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걱정되니까 건강검진 겸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자. 요즘 그런 거 많이들 하잖아. 저는 정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제 눈을 피했어요. 며느리가 시킨 말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는 걸 정우도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어요. 내가 치매라고? 정우야, 내 눈에 엄마가 치매 환자로 보이냐?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한번 받아보면 안심이 되니까. 정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가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어머니, 치매 환자분들이 다 자기는 멀쩡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죠. 수진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칼이 들어 있었어요. 저를 환자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저 여자에게 있다는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집을 나왔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이 향한 곳은 40년간 식당을 하던 골목이었어요. 식당은 이미 다른 가게로 바뀌어 있었지만 골목 입구의 느티나무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여름이면 정우가 숙제를 했고 겨울이면 제가 군고구마를 구워 손님들에게 나눠줬어요. 저는 느티나무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끝이 나겠다 싶었어요. 내 돈을 빼돌리고 내 정신까지 병으로 몰아서 결국 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는 거구나. 저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식당 건물주였던 장동팔 사장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종로 뒷골목의 허름한 찻집이었습니다. 장동팔 사장이 구석자리에 앉아 숭늉을 마시고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샜지만 어깨가 떡 벌어진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처음 식당을 열 때 건물을 빌려준 사람이 장 사장이었어요. 25년을 같은 건물에서 얼굴을 맞대고 살았으니 남보다 더한 사이였죠.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간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쏟아냈습니다. 현금 인출기 소리를 들은 것, 카드에서 2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것, 며느리가 치매 검사를 시키려 한다는 것. 장 사장은 숭늉잔을 내려놓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듣더니 입을 열었어요. 순자 씨, 이건 혼자서 싸울 일이 아니야. 법으로 가야 해. 법이요? 나도 옛날에 세입자가 월세를 석 달이나 밀리고 안 나가서 소송을 붙은 적이 있어. 그때 도와준 변호사가 있는데 실력이 좋아. 최영수라고. 내가 연결해 줄게. 저는 장 사장이 적어준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사흘 뒤 최영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사무실은 서초동 법원 근처의 낡은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최영수 변호사는 환갑이 넘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안경 너머로 서류를 들여다보는 눈이 날카로웠어요. 저는 가져간 통장과 카드 명세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최영수 변호사가 명세서를 한 장씩 넘기며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손을 멈췄어요. 박순자 어르신, 이거 아세요? 어르신 이름으로 신용대출이 하나 실행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이요. 대출이요? 저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최영수 변호사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대출 신청서 사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제 이름과 서명이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석 달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가 거실에서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었어요. 어머니, 보험갱신인데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고요. 아, 인증번호도 하나 불러주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저는 아무 의심 없이 서명을 하고 전화기에 뜬 인증번호를 읽어줬습니다. 며느리가 의사인데 설마 시어머니를 속이겠느냐 싶었어요. 그 서명이 대출 신청서에 쓰인 거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5천만 원을 빌려놓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단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어르신. 사문서 위조의 사기까지 해당할 수 있어요. 최영수 변호사의 말이 귀에 울렸지만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카드를 쓴 것만 해도 분한데 내 이름으로 빚까지 만들어 놓다니. 보험갱신이라며 웃던 수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야 제대로 보였어요. 고소를 하시려면 증거를 더 단단하게 모아야 합니다. 시간을 좀 두고 하나씩 준비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난간을 꽉 잡아야 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수진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화난 얼굴로 말했어요. 어머니, 치매 검사 예약 잡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세요. 제가 시간 맞춰서 같이 갈게요. 목소리가 어찌나 살갑던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세상에서 가장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을 겁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다. 지금은 순순히 따르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를 받으면 제가 멀쩡하다는 게 증명될 테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집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이는 예전보다 더 자주 정호에게 속닥거렸고 정호는 저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시선을 피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는데 식탁 위에 처음 보는 책자가 놓여 있었어요. 행복한 노후의 시작, 실버케어 요양원이라고 적힌 팜플렛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하얀 건물 사진이 있었고 안쪽에는 1인실 가격표가 형광펜으로 밑줄까지 쳐져 있었어요. 저는 팜플렛을 집어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치매 검사를 시키더니 이제 요양원까지. 순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검사에서 문제가 나오면 요양원에 집어넣고
그 다음은 이 집을 파는 거죠.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함께 대학병원에 갔어요. 검사를 받는 2시간 동안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내 머리는 멀쩡하니까요. 40년 동안 식당에서 수백 가지 메뉴의 재료비를 암산으로 계산했고 거스름 돈을 한 푼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진료실에서 말했어요. 연세에 비해 인지기능이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수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수진이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정우가 옆에서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받아보길 잘했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앞서가는 2사람의 뒤통수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아들은 며느리 방걸음 뒤에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고 있었어요. 내가 정상이라는 결과가 저 2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었다는 것을 저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수진이가 외출하고 돌아와 외투를 옷걸이에 걸었는데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서 펼쳤어요. 손글씨였습니다. 수진이 글씨였어요. 펜트하우스 시세 조회, 현재 매매 예상가 42억 매각 시 예상 수익 배분. 그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요양원 보내고 집 팔자 우리 목 최소 37억 종이를 쥔 손이 떨렸어요.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치매 검사가 왜 필요했는지, 요양원 팜플렛이 왜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지 모든 그림이 맞춰졌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집어넣고 내 이름으로 된 이 집을 팔아서 5억을 챙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꺼내 메모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3번 만에 겨우 찍혔습니다. 그 사진을 최영수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이 메모까지 있으면 사기 의도를 입증하는데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이제 고소와 펜트하우스 매각을 동시에 준비합시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새벽이 되자 서윤이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서윤이가 이불을 배꼽까지 걷어차고 입을 반쯤 벌린 채 자고 있었어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이 아이한테 밥을 해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것이 제 하루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할머니가 미안하다, 서윤아. 소리가 나오지 않게 입만 달싹거렸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이 집에서 쫓겨나고 요양원에 갇히고 서윤이 얼굴도 못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서윤이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희부옇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최영수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메모 사진, 대출 서류, 3년치 카드 내역을 서류 봉투에 담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님, 더 미루지 않겠습니다. 고소하고 집도 팔겠어요. 최영수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어르신 단독 명의가 맞습니다. 소유자가 매각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며느리 건은 사문서 위조와 사기로 형사고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장동팔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장 사장은 하루 만에 강남에서 30년 넘게 일한 중개인을 연결해줬습니다. 중개인이 펜트하우스 시세를 확인하고 매수자를 찾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매수자는 열흘 안에 잔금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비밀리에 진행됐어요. 그 열흘 동안 저는 배우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차리고
서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어요. 수진이와 정우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시어머니 노릇을 했습니다. 어느 아침 서윤이를 학교 앞에 내려주는데 서윤이가 제 목을 감싸 안으며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꼭 안아? 할머니가 그냥 우리 서윤이가 좋아서 그래. 서윤이가 까르르 웃으며 교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서윤이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 아이를 매일 아침 데려다 줄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서윤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콧등이 시큰거렸지만 학교 앞이라 올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전화가 왔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윤복순이었어요. 순자야, 너 요즘 밥은 먹고 다니냐? 목소리가 왜 그래? 기운이 하나도 없어. 저는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복순이가 놓아주질 않았어요. 결국 복순이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복순이는 마포의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간의 일을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현금 인출기 소리, 2억이 넘는 카드값, 대출 사기, 치매 검사, 요양원 메모까지.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복순이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그 며느리가 미쳤냐? 시어머니 돈 빼먹은 것도 모자라서 치매로 몰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년이네. 복순이가 의자를 끌어당기며 제 손을 잡았어요. 가만두면 안 된다. 내가 도울 테니까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마. 그 집에서 빠져나올 때 지낼 곳은 내가 알아볼게. 저는 복순이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을 알아온 손이었어요. 식당이 힘들 때도, 정우가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나도 겪어봐서 안다. 우리 아들이 사업 말아먹고 며느리가 손주 데리고 튀었을 때 나는 하늘이 무너진 줄 알았어. 석 달을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지. 그때 내가 무너졌으면 지금 나는 없었어. 복순이가 제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네가 약해지면 그년들이 이긴 거야. 끝까지 버텨. 알겠지? 저는 목이 메어서 대답을 못했어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사이에도 수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순이에게 들은 이야기였어요. 복순이의 동네 친구가 수진이 병원의 간호사였는데 수진이가 요즘 치매 전문 병원에 전화를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치매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는데도 포기를 안 한 거였어요. 정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전해졌습니다. 한번 검사로 확정되는 게 아니야. 전문 치매센터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해. 내가 예약 잡아놓을게. 끈질기다 못해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정신이 멀쩡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또 검사를 시키겠다는 건 정상이 나올 때까지가 아니라 비정상이 나올 때까지 끌고 가겠다는 뜻이었어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최영수 변호사가 증거 서류를 완성했어요. 수진이와 말자의 백화점 명품 구매 목록, 고급 음식점 결제 내역, 면세점 구매 기록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거기에 대출 위조 서류와 요양원 메모 사진을 합쳐서 고소장 초안을 만들었어요. 최영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무 때나 진행할 수 있어요. 복순이가 구해준 원룸 계약도 완료됐습니다. 마포의 작은 원룸이었는데 복순이네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복순이가 내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며 일부러 가까운 곳을 찾아준 겁니다. 잔금 날짜가 확정됐어요. 저는 수진이와 정우가 출근한 사이 조금씩 짐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남편 사진, 결혼 전부터 쓰던 된장 항아리 하나.
한 번에 많이 들고 나가면 들킬 수 있으니 장바구니에 조금씩 넣어 택시를 탔어요. 비닐봉지 바닥에 남편 영정사진을 눕히고 그 위에 수건을 덮을 때마다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금일 전날 밤이었어요. 서윤이가 잠든 뒤 서윤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을 걷어찬 서윤이의 발을 다시 덮어주고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어요. 서윤이가 코를 벌름거리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할머니, 딸기.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내일이 지나면 이 아이의 잠든 얼굴을 매일 볼 수 없게 됩니다. 서윤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다가 뺨 위로 물기가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요양원에 갇혀서 서윤이 얼굴은커녕 하늘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살게 될 테니까요. 서윤이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식당을 할 때 매일 일어나던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67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 밑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 것이 보였어요. 이 얼굴로 40년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섬기고 손주를 돌보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였어요. 저는 현관에 놓아둔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 거실이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보낸 마지막 밤이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장금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우와 수진이가 출근하는 소리를 현관 앞에서 확인하고 30분을 더 기다렸어요. 복순이에게 전화해서 두 사람이 완전히 떠난 것을 확인한 뒤 최영수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는 강남역 근처 건물 2층에 있었어요. 최영수 변호사와 중개인, 매수자 측 사람이 이미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도장을 찍을 자리마다 빨간 화살표가 붙어 있었어요. 중개인이 잔금 입금을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 앞에 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도장을 꺼내드는데 손이 떨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던 수천 번의 아침이 이 도장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산 집을 내 손으로 파는 거였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안 팔면 수진이가 대신 팔 테니까요. 내가 요양원에 갇힌 채로 도장을 찍었어요. 1번, 2번, 3번. 빨간 인주가 서류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최영수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났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일주일 안에 처리됩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건물 앞 화단턱에 잠깐 앉았어요. 최영수 변호사가 옆에 서서 물 한 병을 건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정우와 수진이가 출근한 사이 이삿짐 업체 직원 2명이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이불 한 채, 밥솥 하나, 남편 영정사진. 40년 인생이 트럭 구석 한 칸에 다 들어갔어요. 이삿짐을 다 빼고 마지막으로 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텅 빈 방 한가운데 작은 식탁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 3년치 카드 사용 내역서, 뭉치를 가지런히 쌓았어요. 편지는 밤새 고쳐 쓴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울분을 가득 적었다가 다 찢어버렸어요. 두 번째는 서운함을 적었다가 또 구겼습니다. 세 번째에야 담담하게 적을 수 있었어요. 이 집은 내가 40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번 돈으로 산 집이다. 현금 인출기는 오늘부로 고장났다. 이 집은 새 주인에게 넘어갔으니 앞으로는 새 주인과 이야기해라. 편지를 내려놓고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서윤이가 처음 기어다녔던 마루,
정우가 회사에서 돌아와 넥타이를 풀며 엄마 밥 하던 거실, 수진이에게 첫 명절 반찬을 가르쳐 주던 부엌.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경찰서에 갔어요. 최영수 변호사가 동행했습니다. 수진이를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카드 도용 내역, 대출 서류 위조 증거, 요양원 메모 사진까지 전부 제출했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들고 접수 도장을 찍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원룸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끊겼다가 다시 울리고 또 끊겼다가 또 울렸어요. 12번이 울리는 동안 저는 보리차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우와 수진이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 눈에 그려졌어요. 텅 빈 제 방, 식탁 위에 편지, 카드 내역서 뭉치.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지만 저는 끝내 받지 않았어요. 며칠 뒤 펜트하우스 세주인 측에서 정우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였습니다. 수진이는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현실에 직면한 거죠. 내 돈으로 산 집에서 내 카드로 쇼핑을 하며 나를 현금 인출기라고 부르던 그 여자가 이제 그 집에서 나가야 하는 신세가 됐어요. 같은 시기에 경찰서에서 수진이에게 출석 요구가 갔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었어요. 수진이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고 병원에 며칠간 휴가를 냈어요. 피부과 의사가 갑자기 장기 휴가를 내니 동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겠죠. 수진이가 경찰서를 드나든다는 이야기가 병원 안에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병원 원장이 수진이를 원장실로 불렀어요. 복순이가 병원 간호사 친구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원장이 수진이에게 물었다고 해요. 이 선생 경찰서에 다닌다는 소문이 도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면 병원에서도 자체 조치를 취해야 하네. 수진이가 원장실에서 나오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이 이말자였어요. 말자가 수진이를 만나 다그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고소를 당해? 네가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수진이가 쏘아붙였답니다. 엄마가 더 사라, 더 가져가라 부추긴 거 잊었어? 백화점 갈 때마다 엄마가 먼저 명품관으로 끌고 간 거잖아. 뭐? 내가 언제? 네가 시어머니 카드 꺼내놓은 거지 내가 꺼내라고 한 적 없어. 서로 물어뜯기 시작한 거였어요. 현금 인출기가 고장나니까 그 돈으로 한 통속이 되어 웃던 모녀가 서로에게 이빨을 드러낸 겁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정우가 원룸을 찾아왔어요. 어디서 주소를 알아냈는지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정우가 문 앞에서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저는 문 너머로 대답했습니다. 정우야, 수진이가 나를 현금 인출기라고 했을 때 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문 밖이 조용해졌어요. 엄마가 예민하다고 했지. 2억이 넘는 돈이 빠져나갔는데 엄마가 예민한 거라고 했어. 치매 검사를 시키겠다는데도 수진이 편을 들었지. 정우야, 그때 넌 나를 버린 거야. 문 밖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나왔지만 문고리에 올린 손을 내렸어요. 지금 문을 열면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 뒤에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원룸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창문 틈으로 햇빛이 한 줄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은 아침이었어요. 누구의 밥도 짓지 않아도 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마디마디가 굵고 손등에 검버섯이 피어있는 손이었어요. 식당에서 새벽마다 정오 도시락을 싸던 손, 수백 개의 그릇을 닦던 손, 뜨거운 국솥을 옮기느라 데어서 흉터가 남은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참 바빴는데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혼잣말이 나왔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작은 냄비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었어요. 나 혼자 먹을 된장국이었습니다. 국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나를 위해 끓이는 국이었습니다. 원룸 생활이 열흘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정호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정호라는 글자가 뜰 때마다 손가락이 움찔했지만 꾹 참았어요. 받으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10번째 되는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호였어요. 문 앞에 서서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안쪽에서 들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고소 취하해달라고 한다. 경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이대로 가면 수진이 병원에서 잘린다. 그러면 우리 가족이 끝이야. 안 된다. 단 3글자를 내뱉었습니다. 정우가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제발. 수진이가 잘리면 서윤이는 어떡해? 서윤이 생각도 좀 해줘. 서윤이 이름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호야, 수진이가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놓고 나를 요양원에 집어넣으려 한 거 알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 문밖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정호가 다시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축 처져 있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 거예요. 엄마가 집까지 팔아버리고 고소까지 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엄마는 나는 생각도 안 하냐. 저는 문 앞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내 돈을 뺏기고 내 정신을 병으로 몰리고 내 집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그런 어머니한테 나는 어떡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들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지만 벽에 손을 짚고 버텼어요. 정호의 발소리가 멀어진 뒤에야 저는 현관 앞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았더니 이 말자였습니다. 사돈, 나 말자요. 이러지 맙시다. 수진이가 잘못한 거 내가 다 갚겠어요. 사돈도 손주 생각이 있으면 고소를 풀어야지. 안 그래요? 사돈, 할 말 없어요. 끊겠습니다. 아니 사돈, 가족끼리 고소까지 하면. 뚝. 전화를 끊었어요.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소리가 더 역겨웠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그걸로 갚겠다는 건지. 말자는 저한테 안 되니까 방향을 바꿨어요. 다음 날 복순이에게 전화를 건 겁니다. 복순이가 화가 잔뜩 나서 저한테 알려줬어요. 야, 그 말자라는 여자가 나한테 전화했어. 뭐라는 줄 알아? 순자 씨가 너무 심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가족끼리 고소까지 하면 손주만 불쌍하다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지. 남의 카드로 2억을 긁어먹은 년이 가족 타령을 하냐고. 그랬더니 전화를 뚝 끊더라. 복순이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그년이 나한테까지 손을 뻗는 걸 보니 궁지에 몰린 거야. 절대 흔들리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서윤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쯤 서윤이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텅 빈 것을 보고 울고 있지는 않을까? 아침마다 할머니
딸기하며 달려오던 그 아이가 빈 부엌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 베개를 꽉 쥐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수진이가 역공에 나왔어요. 최영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며느리 측에서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매매 무효 소송입니다. 수진이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소송을 건 거였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고령의 시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매매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었어요. 내가 수진이를 고소했더니 수진이가 나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겁니다. 끝까지 나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법적으로 뒤집겠다는 거였어요. 전화기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치매 검사에서 정상이 나왔는데도 또 치매를 들먹이다니. 이 여자는 정말 끝이 없었어요. 최영수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법정에서 정신감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르신이 정상적인 판단력으로 매각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멀쩡한 내 정신을 법정에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서러웠어요. 남의 돈을 빼먹은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빼앗긴 내가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니. 그로부터 며칠 뒤 정우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문 앞에 서서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저는 문 안쪽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수진이 변호사가 나한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라고 했어. 엄마가 평소에 깜빡하는 게 많았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써달라는 거야.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우가 말을 이었어요. 나도 싫어. 근데 엄마가 합의 안 하면 나는 수진이 편에서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어. 수진이가 잘리면 서윤이 학비도 못 내고 집도 없고 우리는 끝이야. 저는 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들이 법정에서 자기 어머니를 치매라고 거짓 진술을 쓰겠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정호야,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기나 하냐? 엄마, 나도 싫다고. 그러니까 합의를 하자는 거잖아. 합의? 수진이가 내 돈 2억을 쓰고 내 이름으로 5천만 원 빚을 만들고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 걸 없던 일로 하자고. 문 밖이 조용해졌어요. 정우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정우가 떠난 뒤 저는 원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40년 전이 또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장으로 달려가 물을 지고 오던 아침, 정우 도시락에 달걀말이를 넣어주던 손, 정우가 수학시험에서 100점을 받아 오던 날 칼국수를 끓여주던 부엌. 그 모든 새벽이 모조리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을 벌려도 울음이 목구멍에서 막혀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복순이가 왔어요. 전화를 해도 제가 안 받으니까 직접 온 겁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 얼굴을 보고 복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정우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증인으로 서겠다는 것, 진술서를 쓰겠다는 것, 합의하지 않으면 수진이 편에 서겠다는 것. 복순이가 듣다 말고 무릎을 탁 쳤어요. 그 자식이 미쳤냐? 엄마가 새벽마다 피를 토하면서 키워줬더니 법정에서 엄마를 치매라고 증언해? 사람이야 그게 짐승이야. 복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복순이의 손이 뜨거웠어요. 순자야, 잘 들어. 네가 여기서 물러나면 그년들이 이긴 거야. 40년 동안 뼈 빠지게 번 돈을 그냥 갖다 바칠 거냐? 정우가 증인으로 서면 서는 거지. 법정에서 진실이 뭔지 밝히면 되는 거야. 복순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니까
더 참으면 안 되는 거야. 엄마한테 이러는 자식은 맞아야 정신을 차려. 네가 무너지면 그년들은 평생 웃고 사는 거야. 그걸 네가 원하는 거냐? 복순이가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복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의 형광등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물러나면 수진이가 이기는 거였어요. 2억을 빼돌리고 내 이름으로 빚을 만들고 나를 치매로 몰아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그 여자가 웃으며 돌아다니는 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호. 마지막까지 며느리 편에 서겠다는 그 아들에게 지금 물러나면 저는 영영 현금 인출기로 남는 거였어요. 새벽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영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끝까지 갑니다. 아들이 진술서를 써도 상관없어요.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최영수 변호사가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빛이 어젯밤보다 조금 더 밝은 것 같았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원룸에서 세수를 하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옷이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반듯한 남색 저고리와 검은 치마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식당을 할 때 명절 손님을 맞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 저고리를 입었었죠. 복순이가 아침 일찍 찾아와 김밥 2줄을 내밀었습니다. 법원 가기 전에 먹어. 빈속에 가면 머리가 안 돌아가. 저는 김밥 한 조각을 억지로 삼키고 원룸을 나섰어요. 서초동 법원 앞에 도착하니 최영수 변호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단단히 쥐고 있는 모습이 든든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민사재판입니다. 며느리 측이 낸 매매 무효 소송이에요. 제가 준비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법정 문을 여는 순간 다리가 굳었습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수진이가 앉아 있었어요. 옆에 수진이 측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시선을 돌렸어요. 3달 전까지 어머니 건강검진이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가세요라며 웃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입술을 꽉 다문 채 정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뒤쪽에 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며느리 측 방청석에 앉아 있는 거였어요. 정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시선을 거두고 원고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수진이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피고 박순자는 고령으로 인해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따라서 본 매매는 무효입니다. 최영수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치매 검사 정상 판정 기록과 정신감정 결과지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박순자 어르신은 올해 초 대학병원에서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으며 연령 대비 매우 건강하다는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실시한 정신감정에서도 판단력과 인지능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수진이 측 변호사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최영수 변호사가 2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수진이의 카드 도용 내역서였습니다. 3년간의 백화점, 고급 음식점, 면세점 결제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 다음 대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갱신이라 속여받아낸 서명으로 실행된 5천만 원짜리 신용대출 기록이었어요. 원고 이수진은 피고의 카드를 3년간 무단으로 사용하여 2억 3천만 원 이상을 지출했으며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 명의로 5천만 원의 신용대출까지 실행했습니다.
수진이 측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반박하려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날짜가 적힌 내역 앞에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측 변호사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정우를 증인으로 호출했어요. 증인 김정우를 호출합니다. 정우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정우의 손에 접힌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사전에 작성한 진술서였습니다. 수진이가 시켜서 쓴 그 진술서. 엄마가 깜빡하는 게 많았다. 같은 말을 반복했다. 감정 조절이 안 됐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을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우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측 변호사가 물었어요. 증인, 준비한 진술서를 읽어주시겠습니까? 정우가 진술서를 펼쳤어요. 종이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려는 순간 고개를 들어 방청석을 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아들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장례식장에서 제 치마를 잡던 5살짜리 아이의 눈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머니를 치매라고 거짓 증언하려 하고 있었어요. 정우의 입이 한참 열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진술서를 읽어주십시오. 정우가 진술서를 내려놓았어요. 종이가 증인석 위에 사각거리며 떨어졌습니다. 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이 진술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수진이 측 변호사가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증인, 진술서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정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 진술서는 아내가 시켜서 쓴 겁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정우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가 아닙니다. 어머니는 평생 새벽에 일어나 저를 키워주셨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내의 말만 듣고 어머니를 의심한 제가 잘못입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수진이가 방청석에서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불이 붙은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수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어요. 최영수 변호사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이말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 화면이었어요. 재판장님, 원고 이수진이 친정어머니 이말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화면에 글자가 떴습니다.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집 팔면 우리 몫이 최소 5억.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수진이가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측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어요. 판사가 양측 변론을 정리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이수진의 매매 무효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박순자의 부동산 매각은 정상적인 판단력 하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거래로 인정됩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끝난 거였어요. 내가 판 것은 내 권리였고 아무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정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우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법원 복도 한가운데에서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잘못했다. 진술서까지 쓰려 했던 걸 용서해줘. 저는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정우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어요. 정우야, 네가 그 진술서를 쓰려고 했을 때 그 순간 넌 내 아들이 아니었다. 정우가 바닥에 이마를 대다시피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에 진실을 말한 건 다행이야. 하지만 그걸로 다 돌아오지는 않는다. 저는 정우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정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뒤로 형사 쪽도 일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바꿨다는 소식이 최영수 변호사를 통해 전해졌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친정어머니가 시어머니 재산을 빼돌리자고 계획한 거예요. 카드를 쓰기 시작한 것도 엄마가 먼저 시킨 거고 백화점에 갈 때마다 엄마가 명품관으로 끌고 갔어요. 말자가 공범으로 소환됐습니다. 경찰서에 끌려간 말자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네가 나를 끌어들인 거잖아. 내가 언제 시켰어. 수진이가 받아쳤다고 합니다. 엄마가 시작한 거잖아. 시어머니 돈은 곧 우리 돈이다. 마음대로 써라 그렇게 말한 게 누군데.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어요. 현금 인출기가 고장나니까 그 돈을 사이에 두고 웃던 모녀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꼴이었습니다. 수진이의 병원 원장은 수진이에게 잦은 사직을 권고했어요. 형사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의사를 병원에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였죠. 수진이가 하룻밤 사이에 의사 자리까지 잃게 된 겁니다. 법원 건물을 나오니 밖에서 장동팔 사장과 복순이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장 사장이 소주 한 병을 들고 있었고 복순이는 김밥 한 줄을 비닐에 싸서 들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말했어요. 됐냐? 됐어. 복순이가 웃었습니다. 장 사장이 소주병을 흔들며 말했어요. 축하주 한잔 하러 가자고. 순자 씨, 오늘 잘 싸웠어.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법원 건물에서 나오는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겨울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겠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데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펜트하우스 매각 대금 중 일부로 시골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집 옆에 10평짜리 빈 가게가 붙어 있었는데 부동산 아저씨가 여기 원래 국밥집이었다고 했을 때 가슴이 뛰었어요. 저는 그 가게를 같이 계약했습니다. 가게 안을 청소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벽에 붙은 묵은 기름때를 수세미로 벅벅 닦고 바닥 타일을 솔로 문질러 원래 색이 나올 때까지 밀었습니다. 복순이가 올라와서 이틀을 같이 닦아줬어요. 장동팔 사장은 업소용 가스레인지를 중고로 구해다 놓고 갔습니다. 간판을 달았어요. 순잔의 집밥이라고 적힌 초록색 간판이었습니다. 간판 업자가 달아주는 걸 마당에 서서 올려다 봤어요. 40년 전 첫 식당을 열 때도 이렇게 간판을 올려다 봤었죠. 그때는 남편이 옆에 서 있었고 등에는 아기 정우가 엎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였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개업 첫날 아침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오랜만에 큰 솥에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된장 2숟갈, 두부 반모, 호박 반개, 대파 한 뿌리. 40년 동안 몸에 밴 손이었어요. 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안 쳤습니다. 문을 여니까 복순이가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야, 냄새 좋다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과 밥 한 공기, 깍두기를 내놨어요. 복순이가 찌개를 한 숟갈 떠먹더니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이 맛이야. 내 된장찌개 맛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코끝이 찡했어요. 누군가에게 밥을 해주고 그 사람이 맛있다고 말해주는 것. 이렇게 단순한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장동팔 사장이 점심때 개업 축하 화분을 들고 찾아왔어요. 분홍색 난이었습니다. 가게 입구에 화분을 놓고 제육볶음 정식을 시켰어요. 밥을 비우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맛이면 여기도 곧 줄 설 거야. 순자 씨 잘 될 거야. 장 사장이 나간 뒤에
동네 어르신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뒤로 한 분, 두 분,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소식은 복순이를 통해 전해졌어요.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가 인정된 거였어요. 수진이는 병원에서 사직한 뒤 정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당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나는 빠질 거야. 수진이가 정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걸 복순이가 전해줬어요. 정호는 집도 돈도 잃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말자도 벌금형을 받았어요. 수진이가 경찰에서 말자를 지목하면서 공범으로 처리된 거였죠. 말자가 수진이에게 전화를 해도 수진이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카드를 같이 긁으며 백화점을 누비던 모녀가 서로 얼굴도 안 보는 사이가 된 거예요. 남의 돈 위에 세워진 정은 그 돈이 사라지면 같이 무너지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오후였어요. 점심 장사를 마치고 그릇을 닦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정우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은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어요. 정우가 입구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행주를 쥔 채 정우를 바라봤어요. 엄마.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이랑 이혼했어. 다 끝났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밥을 한 그릇 퍼서 된장찌개와 함께 상에 올렸습니다. 정우가 자리에 앉았어요.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 저는 정우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정우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5살 때 장례식장에서 제 치마를 잡던 아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엄마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했어요. 그 아이가 38이 되어 엄마가 예민하다고 했고 증인으로 서겠다고 했고 지금은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한 장을 꺼내 정우 앞에 놓았습니다. 상속포기 각서였어요. 이건 뭐야, 엄마? 정우야, 엄마 아들로 다시 돌아오려면 먼저 이것부터 해라. 정우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쓰고 내가 결정한다. 네가 진심으로 달라졌다면 여기에 서명해라. 그리고 내 힘으로 살아봐. 네가 진짜 달라졌다고 느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정우의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주머니에서 펜을 꺼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밥그릇을 들었어요. 숟가락으로 밥을 뜨는데 눈물이 밥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우가 그 밥을 그대로 입에 넣었어요. 울면서 밥을 먹는 38살 남자를 보며 저는 부엌으로 돌아서서 행주로 눈가를 꾹 눌렀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대로가 맞았어요.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고 불을 끄는데 전화기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서윤이었어요. 할머니, 나 서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밥 먹고 싶어?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우가 서윤이에게 전화를 걸게 해준 거였어요. 서윤이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할머니, 거기 있어? 있다, 서윤아. 할머니 여기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다. 꼭 보러 갈게. 전화를 끊고 가게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쁜 건지 서러운 건지 모를 눈물이었어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밥집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순자네 집밥은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됐어요. 혼자 밥 먹으러 오시는 할머니에게는 반찬을 하나 더 얹어드렸습니다. 국이 싱거우면 말해요. 대신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며 또 올게요. 순자 씨 하면 저도 네, 내일도 올 거죠? 하며 배웅했습니다. 새벽마다 국을 끓이는 것은 40년 전과 같았어요. 하지만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학비를 벌기 위해 끓였고 그 다음에는 며느리와 손주를 먹이기 위해 끓였어요. 지금은 나를 위해 끓이는 국이었습니다. 등이 아프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같은 일인데 내가 좋아서 하니까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였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어요. 가을에 마당 구석에 심어둔 매화나무에 꽃이 폈습니다. 연분홍 꽃잎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 문을 열고 마당에 서서 그 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구의 현금 인출기도 아닌 박순자의 아침이었어요. 오늘도 좋은 날이다. 혼잣말을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큰 솥에 물을 올리고 된장을 풀었어요. 국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을 새벽마다 국을 끓이던 손이 도장을 찍고 고소장을 내밀고 마침내 자기만의 가게 간판을 달았습니다. 겨울을 통째로 견뎌낸 매화가 봄에 가장 먼저 꽃을 피우듯 순자의 두 번째 인생도 그렇게 시작됐어요. 아마 보시면서 한 번쯤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도 있어요. 3년 동안 2억이 넘는 돈을 빼돌린 걸 진짜 몰랐을까? 며느리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는 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셨다면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보면 가족 간 카드 도용 피해 상담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고 특히 고령자 명의 금융사기는 가까운 가족에 의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자식이나 며느리를 믿고 카드와 인감을 맡겼다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피해를 본 사례가 뉴스에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어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중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카드와 통장 관리는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명세서를 한 달에 한 번만 확인해도 순자씨처럼 3년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은 없어요. 둘째, 누군가 당신을 치매라거나 예민하다고 몰아세울 때 그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숨길 게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마세요. 셋째, 참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잘못된 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넷째,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예요. 혹시 지금 가족에게 재산 문제로 상처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씨처럼 가까운 법률 상담부터 한번 받아보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곁에 믿을 만한 사람 한 명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4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시골 밥집 마당에 핀 매화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반드시 봄이 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꽃은 겨울이 길수록 더 진하게 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씨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